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반도체를 비롯한 미국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가 투자 감독을 강화하는 핵심 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입니다. 행정명령은 외국인 투자 심의회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 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 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은 미국 안보를 저해하려는 국가와 개인의 행태를 비롯한 국가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의 절차도 진화해야 한다고 이번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을 손쉽게 확보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여러 건을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CFI-US는 원래 외국인이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할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했지만 2020년에는 외국인이 소수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시설, 민감한 개인정보 분야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명령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이번 조치의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공급망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특정 외국인 투자는 미국을 미래 공급망 차질에 취약하게 만들어 공급망 강화 노력과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CFI-US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외국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CFI-US가 앞으로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는 자체가 심사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CFI-US가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고 주의 깊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의 제3자의 관계도 고려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는 CFI-US가 한국 기업만 더 까다롭게 들여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기업이 미국 첨단 기술을 인수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 분야 대미 투자를 확대하면서 CFI-US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잦아지는 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양자 컴퓨터 스마트업 아이온큐에 투자할 때 CFI-US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CFI-U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CFI-US가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핵심 기술 거래 총 184건을 심사했는데 한국이 13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CFI-US는 일부 우방에는 좀 더 관대한 편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된 군사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투자의 안보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과 잘 협조한다는 이유로 예외 국가로 지정돼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한국은 예외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사실상 길들이기 제재가 이어지자 한국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축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 방한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숙소인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습니다. 리 위원장의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초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한데요. 박 전 의장은 당시 리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중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리 위원장은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리 위원장과 16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같은 날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김 의장과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김 의장과 리 위원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뒤 오후에 국회의장 공간에서 만찬도 진행합니다. 한중 관계가 정체된 가운데 모처럼 중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만큼 리 위원장의 방안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 및 김 의장과의 회담 외에도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총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대동합니다. 수행단에는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안이 김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만큼 이광재 사무총장이 직접 성남 서울공항을 찾아 리 위원장의 영접에 나섰습니다. 리 위원장은 도착 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사무총장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애초 두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팔꿈치를 맞대며 인사하기로 했으나 리 위원장이 괜찮다며 손을 내밀어 악수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직접 영접에 나선 것은 지난달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입국 당시 국내에서 의전 인력이 아무도 나가지 않아 의전 홀대 공방이 있었던 점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말 그대로 한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5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관은 또 설리번 보좌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날 스티브 샤벗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원회 간사와 하원 세이비의 지미 고메스 의원과 면담하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로 한국 기업이 피해보지 않게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두 의원은 IRA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투트랙으로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대처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